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한 번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 필요성도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보는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후 공조보는 시한 만료를 앞두고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1임 논란으로 수사 의지,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다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동훈 처장은 영장 발부에 앞서 철저한 집행을 다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 경호처가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했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사실상 조직의 명운을 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호처는 이전보다 더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견고해진 저지선을 뚫어야 하는 경찰은 특공대 투입과 경호처 직원들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 재시도에 대비해 관저 경비를 더 강화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철문엔 버스 등 차량 여러 대를 배치해 길목을 막았고 일대엔 원형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관저가 마치 요새처럼 변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땐 1차 때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 관계자는 차량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었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등 100명 수준이어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시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경찰은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면서 공수처와 영장 집행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처장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 예정 시간 직전에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장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경찰이 처음 출석을 통보했을 때도 박 처장은 경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처장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도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뒤 모두 거부당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박 처장을 포함해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한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충분한 준비를 못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준비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는데 예정 시각보다 빨리 철수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했던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계획이 틀어졌단 건데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는 장기전이 힘들다고 판단해 물러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경호처 화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 집행이 어려웠다고도 밝혔는데 정작 경호처가 어떤 화기를 어떻게 동원했다는 건지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검사가 저쪽에서 화기를 꺼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공수처 차장 역시 경호처가 정당한 영장 집행에는 응할 줄 알았다면서 물리적 충돌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지도부가 영장 정당성에만 기대 충분한 준비 없이 집행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후 관저 입구에 새로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보안이 더 강화된 가운데 재집행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 역시 견제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 수사에 양쪽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려다 공개적으로 불협화음만 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듯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문화한 법이란 점을 간과한 겁니다.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 준칙에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준칙이 없어졌어요. 아주 이렇게 단순한 준칙이랄지 이것마저도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은 수사 막바지,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직접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왔지만 정작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공백이 많아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할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추후 기소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 없는 권한 행사 같은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법에서 마땅히 정했어야 할 절차와 규정이 백지로 남겨지면서 피의자가 법 절차에 불응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양곡4법,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대상입니다. 재표결 시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논란을 놓고 장외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 측 역시 긴 입장문을 내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탄핵소추 1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판단받겠다는 건데 탄핵소추 사유안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는 모두 기재하고 있으니 내란죄 철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뺏는 셈이라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수용할 경우 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준비기일에 채택한 수사기록 송부 촉탁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기일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를 이어갑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의 2차 변론 준비기일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도 열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이 반발하자 원팀 행정부를 강조한 겁니다. 최 대행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정치 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정안정이라는 책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불개입 기조는 정치권의 극단적인 혼란이 경제와 외교 등 주요 국정 이슈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위기 대응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합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인해 맹탕 업무 보고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와 안보, 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뒤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투자 유치와 함께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언급하며 군사 개입 배제를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부터 워싱턴을 찾아 한미 경제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섭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해외 투자 유치를 계기로 한 회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곳 시간으로 7일 오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대선 승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 의회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인증 절차가 완료된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업체 다막자산의 후세인 사지와니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는데요. 이 사지와니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0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발표했던 기자회견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 건데요. 이 투자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문제였습니다. 지난달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와 운하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와 함께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었던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 배제를 약속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an you assure the world that as you try to get control of these areas,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네,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 취임식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하죠. 네, 안덕근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부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먼저 찾았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만나서 이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과 함께 현대차 등 우리 기업과 간담회도 열고 투자 환경 등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워싱턴 DC에 도착하는데요. 이 안 장관은 내일부터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연방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산업통상,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보편과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축소 등이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인사인데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10여일 앞둔 방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언급에 이어서 미 해군 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한미-조선 사업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조사를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맡은 데 대해 셀프 조사라는 비난이 나타났습니다. 네, 국토부가 조사위에 있는 국토부 전현직 인사들을 전격 배제하고 장관도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큰 문제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주 원인인 로컬라이저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의 현직 기장,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들은 물론 필요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결국 전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고조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상임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적절한 시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거취 표명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주무 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만두고 나온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태 수습과 또 현재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봐서 적절한 시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사위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조사위가 여전히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고조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이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비롯해 항행 안전시설 실태 점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전국 공항 항행 안전시설 현장 점검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 공항 항행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규정을 지켰어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모해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가 조사 착수 2년여 만에 결론을 내고 김 여사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민주동문회 측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제보자도 이의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결과 통보를 촉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생을 신청한 신동아 건설에 법원이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지하철 1호선 신의문역에서 창동역 구간 양방향에서 열차 10대가 30여 분 동안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 아들을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CES의 주제는 다이브 인, 몰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첨단 기술로 뛰어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 4,500여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 SK그룹을 비롯해 중소 스타트업까지 1,030여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AI 기술이 각 산업 분야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AI 기술이 실생활에 스며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CES 2025는 오는 1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며 CES에 3년 연속 참석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LG전자 조주환 대표이사 등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황태자로 떠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네, 그를 보기 위해 연설장에 구름 관중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은 로봇 플랫폼 출시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 수많은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8년 만에 CES 기조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I've been here 10 years and I have never seen a line this big in my life. It was like somebody is here to see God today. 경쟁을 뚫고 입장에 성공한 관중들 앞에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좀 더 화려한 재킷입니다. Do you like my jacket? 8년 전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알렸던 젠슨 황은 이번엔 로봇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로봇 공학의 챗 GPT 시대가 오고 있다며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플랫폼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Today we're announcing a very big thing. We're announcing NVIDIA Cosmos, a world foundation model that is designed, that was creat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인공지능의 궁극적 미래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물리적 실체라며 2년 전 챗 GPT가 급격하게 확산했던 것처럼 이 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인공지능의 물리적 실체를 얘기한 날, 우리 기업들도 더 쓸모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막연했던 인공지능을 집안과 일터,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녹여 더 똑똑해진 눈에 보이는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젠슨 황의 깜짝 발표와 함께 CES 개막을 앞둔 이곳의 밤은 기대감으로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들은 모바일 업황 둔화와 레거시 메모리 공급 과잉,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을 이유로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치보다 1조 원 이상 낮은 7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네, 추위는 내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눈발에 고즈넉한 옛 성터가 새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산골짜기 사찰도, 앙상한 나뭇가지도 두꺼운 눈이불을 덮은 모습입니다. 새해 첫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린 가운데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낸 눈구름이 호남과 충청 지역에 집중적으로 눈을 뿌린 겁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으로부터 영하 40도야의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 강한 눈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대서특보 수준의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이고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눈이 추가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까지 전북에는 최대 30cm, 광주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무겁고 강한 눈이 쏟아질 거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당분간 한파의 기세는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동장군의 심술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8일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내려가 9일과 1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으니 수도관 등 동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서울에도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파로 인한 결빙이나 동파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오늘까지 호남과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 대설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3시 30분을 기해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부안, 군산, 김제에 대설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충남 논산과 부여, 청양, 태안 등 6개 지역과 전북 전주, 남원, 완주, 무주 등 10개 지역, 전남 곡성과 경남 함양,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 5도와 전남 여수와 해남 등 12곳, 강원도 속초, 양양 등 9곳, 제주도 등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5월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탈진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대 지휘관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려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박모 훈련병이 탈진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문제였습니다.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보급품도 미처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군장을 수십 권 책으로 꽉 채우게 했습니다. 땡볕에 하면 안 되는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도 진행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2가지. 형법상 학대치사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공방이 불거진 건 학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 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 조건을 종합해 볼 때 고의적인 학대로 봤습니다. 반면 중대장 측은 규정에 어긋난 건 인정했지만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군부대 교육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고려해 중대장 강모대위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중이 징역 3년으로 검찰이 요청한 형량의 절반만 선고했습니다. 5년, 3년으로서 한다면 누가 군대에 와서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훈련을 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 혐의였던 학대치사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무리 군대 훈련이라도 규정에 어긋날 경우 학대와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인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이후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니코틴 원액을 몰래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30년이 내려졌던 1, 2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가 인정된 건데 고농도 니코틴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A씨의 남편은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 등을 먹고 통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고농도 니코틴으로 인한 급성 니코틴 중독. 경찰은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4차례 심리를 거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을 마시면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들키지 않고 몰래 마시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또 아내의 내연 사실을 알고 과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점, 경제적 문제로 당시 정서가 불안정해졌던 점 등을 언급하며 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도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영국은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흡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결정한 겁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to be fair, because obviously kids are smoking it. Being mixed opinions, but I mean, if people look at it in the bigger picture, for everyone's sake, it'd be good for your health. 벨기에 정부는 이미 새해 들어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도 관련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일회용 전자담배의 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반 담배보다 저렴한 가격과 사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젊은이들도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J'ai pris la cigarette électronique parce que je pensais que ça allait me faire diminuer la consommation de cigarettes normales. En fait, pas du tout, parce que ça, je peux le fumer n'importe où, enfin, dans ma chambre. 하지만 일회용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일반 담배와 다를 것 없고 폐기물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Disposable e-cigarettes is a new product simply designed to attract new consumers into smoking. 담배업계는 이런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해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흡연 인구를 현재 25%에서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26명이 숨지고 가옥 3,600여 채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진열대가 좌우로 요동치면서 물건이 쏟아져 내립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사람들. 바깥엔 아직 분진이 자욱합니다. 성한 건물 하나 없는 거리엔 무너진 벽돌과 부서진 차량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5분쯤 중국과 네팔 접경인 티베트 고원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발표는 규모 6.8, 미국은 7.1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군경과 소방대 등 2,000명 넘게 현장에 급파돼 구조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원지에서 20km 범위 안에 사는 주민은 6,900여 명,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4,259m 고원지대에 주요 도로마저 끊겨 구조대 접근도 어렵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앞으로 3일 골든타임의 최대 복병은 영하 18도 안팎의 한파입니다. 剧烈晃动要帮就是持续不断，就是大概1个小时左右，家人都不敢听了，我操，都怕了。 중국 당국은 중앙 예산 2억 위안,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구호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재민 보호에 총력을 다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영국 북부와 중부 지역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소어강이 범람한 레스터셔주를 포함해 200곳 이상의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는데요. 레스터셔주에선 갑자기 주택이나 차량이 침수돼 고립됐던 주민 6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북서부의 맨체스터와 리버풀 공항은 활주로의 얼음을 치우는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잇따르는 강력 범죄가 시민 불안을 키우면서 재택 근무자들을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컬럼비아대 법학 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럴시티 연구 결과 지난해 지하철 중범죄는 573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수많은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이용 승객들에겐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10주기를 맞아 창사 현장에선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오전 열린 추모식에는 2015년 당시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이 있었던 건물 앞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와 올랑드 현 사회당 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자의 명판 아래에 차례로 헌화한 뒤 단체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인구 100만을 넘은 화성시가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 승격 이후 23년 만에 특례시가 된 건데요. 화성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화성시청 로비에 정명근 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등이 모여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진행합니다. 지난 2001년 시승격 당시 인구 21만 소도시였던 화성시는 23년 만에 인구 104만 대도시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 5번째 특례시 지정입니다. 이제 화성 특례시는 시민들의 삶이 더 특별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더욱 빛나도록 할 것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17개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물 허가 권한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21층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소득 인정액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시는 특례시 출범 첫 해인 올해 5천억 원이 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동탄과 동부, 서부, 중부 4개 권역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끝나고 저녁 7시쯤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1차 투표에서 후보 5명 가운데 1, 2위를 기록한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가운데 당선자가 가려집니다. 두 사람 모두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돼 누가 되더라도 당분간 의료계 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회장은 막말 논란 속에 탄핵당한 이면택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의료비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64만 9천 원은 건강보험이, 35만 1천 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3%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이 99조 870억 원, 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1조 7,244억 원의 단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작았지만 전공이 이탈 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선 지급한 급여비 1조 4,844억 원을 고려할 경우 흑자가 3조 2,088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공단을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며 이틀째 맹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강원 북부는 한파경보로 특보가 격상됐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철원 영하 13.3도, 파주 영하 11.9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은 영하 4.3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7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청주 영하 2.3도, 안동 영하 5.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영하 1도, 청주 2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 속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과 호남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제 밤부터 지금까지 전북 지방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전북 지방의 눈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